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생 한국을 미국의 종속 국가라고 단언하던 하버드 최고의 전략가가 한국의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은 곧 꺼질 거품이다 라고 비웃으며 자기들이 영원한 스승이라 믿던 미국과 일본. 그러나 한국에서 벗어날 길을 찾던 미국의 자신감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묵묵히 쌓아온 한국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진짜 실체를 확인한 미국은 패닉에 빠졌고 결국 미국 스스로 한국은 대체할 수 없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계가 끝내 대체하지 못한 나라 대한민국. 지금 시작합니다. 반세기 동안 미국이 관세로 누르고 제재로 묶어도 끝내 무릎 꿇리지 못한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그 한마디를 던지자 앞줄에서 코웃음이 터졌습니다. 학생 하나가 곧장 손을 들더군요. 또 다른 초강대국이겠죠. 러시아 아니면 중국. 중국에서 온 박사과정생은 아예 답이 정해졌다는 표정이었어요. 세계의 공장 중국 아닙니까? 강의실 가득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안경 너머로 그 얼굴들을 천천히 둘러본 뒤 답을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 순간 강의실이 야유와 폭소로 뒤집혔어요. 인구는 중국의 절반도 안 되고 땅은 성 하나만 한 나라가 어떻게 미국을 버텨냈냐는 반박이 사방에서 날아왔습니다. 솔직히 그 반박들 하나도 틀린 게 없었죠. 저는 데이비드 머서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40년 넘게 국제정치를 가르쳐온 사람입니다. 워싱턴 국무부와 백악관에서 30년, 이 강단에서 다시 16년, 평생 나라의 무게를 저울에 다는 일로 먹고 살았고 그 저울이 틀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짓는 그 웃음, 누구보다 크게 웃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다고 말해두죠. 제 교탁 한쪽에는 손바닥만 한 갈색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다 다른 50년 묵은 물건이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평생 옳기만 했던 노인의 입에서 내가 틀렸다는 말을 끄집어냈을까요? 늦은 오후의 햇살이 강의실 마룻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커피 냄새와 오래된 책장의 누런 종이 냄새가 공기에 배어 있었고 벽에 걸린 커다란 세계 지도가 흐릿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죠. 창밖 하늘은 붉은 노을에서 보랏빛으로 천천히 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마지막 학기, 마지막 강의였어요. 46년을 이 길 위에서 보낸 사람이 마지막으로 마주하는 강의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어떤 거창한 작별 인사로 채우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제 평생을 통틀어 가장 부끄러운 오판 하나를 꺼내놓기로 했습니다. 그 오판의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가장 앞장선 건 역시 천하오였습니다. 제조업으로 일가를 이룬 집안 출신답게 아시아의 힘이라면 오직 중국뿐이고 나머지는 죄다, 하청에 불과하다는 신념을 핏줄처럼 물려받은 학생이었어요. 천하오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받아쳤습니다. 교수님, 진지하게 여쭙는 겁니다. 한국이 도대체 뭘 가졌습니까? 결국 우리한테서 부품 받아다 조립하는 하청 아닙니까? 강의실 곳곳에서 동조하는 끄덕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그 끄덕임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반박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는데 적잖이 힘이 들었습니다. 한때 저 자신이 똑같은 말을 똑같은 확신으로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확신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래서 얼마나 깨기 어려운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깨부수려 들면 더 단단해진다는 것도요. 라이언이 또 손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우리가 군대까지 보내 지켜주는 나라잖아요. 우리 우산 밑에 있는 동맹이고요. 자기 말이 너무 당연해서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다는 투였어요. 그 확신에 찬 얼굴을 보고 있자니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26살의 제가 꼭 저 표정으로 서울 땅을 밟았거든요.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 우리 뜻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 우리가 없으면 하루도 버티지 못할 나라. 그 오만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라이언을 탓할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그저 50년 전에 저를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었을 뿐이니까요. 뒤쪽에서 손 하나가 조심스럽게 올라왔습니다. 일본에서 온 캔이었어요.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저희 세대는 한국을 한참 아래에 두고 배웠습니다. 비웃자는 게 아니라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함부로 깎아내리는 기색이 전혀 없었기에 오히려 그 말이 더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중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편견일수록 뿌리가 깊은 법이거든요. 강의실 전체가 같은 생각으로 묶여 있다는 게
공기만으로도 전해졌어요. 미국 학생도, 중국 학생도, 일본 학생도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다. 한국은 누군가의 그늘 아래 있는 나라다. 저는 그 합의된 침묵을 잠시 음미했습니다. 무너뜨리기에 이만큼 좋은 표적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안경을 벗어 교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다 맞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 의아함이 스쳤어요. 교수가 제 입으로 제 도발을 허물어뜨리는 꼴이었으니까요. 인구 적고 땅 작고 분단됐고 강대국 사이에 끼었죠. 어느 하나 틀린 말이 없어요. 반박할 생각 저는 처음부터 없습니다. 잠깐 뜸을 들였다가 칠판 쪽으로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분필을 쥔 손에 묘한 무게가 실렸어요. 제 스승 아서 린드는 평생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대국이 판을 짜고 소국은 그 위에 말이 된다. 말이 스스로 판을 흔든 역사는 없다. 학생들이 조용히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제가 쓴 모든 보고서가 그 한 문장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한국을 볼 때도 저는 그 자를 들이댔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말, 누군가 손가락으로 쥐어야만 비로소 움직이는 말, 스스로 판을 흔들기는커녕 판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쓸려 나갈 말. 그게 제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은 단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몇 해 전 그날까지는요. 리모컨을 들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누렇게 바램 보고서 표지 하나가 떠올랐어요. 1976년이라는 연도 아래 굵은 활자 한 줄이 박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강대국의 종속 변수,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작게 휘파람을 부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그 문장을 짚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누가 한국을 깎아내리려고 쓴 글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쓴 겁니다. 26살의 제가 서울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와서 내린 결론이었어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한 문장이 저를 워싱턴 한복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제 경력의 첫 계단이 바로 이 종이 한 장이었어요. 천하오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세계 최고의 전략가가 자기 편을 들어줬다고 여긴 모양이었습니다. 입꼬리에 옅은 승리감마저 비쳤어요. 저는 그 표정을 모르는 척 넘어갔습니다. 50년 전 제 얼굴에도 똑같은 승리감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 승리감이 어디로 굴러떨어졌는지 그날의 천하오는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안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칫했어요. 교탁 끝에 놓인 그 갈색 수첩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강의를 시작하며 제가 직접 거기 올려둔 물건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하고 모서리가 다를 대로 다른 가죽 수첩. 학생들 몇이 아까부터 그게 도대체 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죠. 저는 끝내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 수첩을 펼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손끝으로 다른 표지를 한번 쓸어 보았을 뿐이에요. 50년 동안 5번의 이사를 거치면서도 차마 버리지 못한 물건이었습니다. 왜 버리지 못했는지 저 자신도 오랫동안 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강의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웃음 말입니다. 손가락 마디로 교탁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 웃음을 30년 동안 누구보다 크게 웃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웃음소리가 어색하게 잦아들었습니다. 천하오의 입꼬리에 걸려있던 비웃음도 멈칫하더군요. 라이언은 노트북에서 손을 떼고 저를 올려다봤고 캔은 받아 적던 펜을 멈췄습니다. 강의실 맨 뒷줄, 그날 내내 한마디도 없이 앉아있던 한국 학생. 하나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는 것도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스크린에 떠있는 낡은 표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옳기만 했던 사람이 자기 입으로 틀렸다는 말을 꺼내기까지 꼬박 30년이 걸렸어요. 한 문장을 뒤집는데 한 사람의 평생이 들어간 셈입니다. 그 30년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저는 여전히 또렷이 기억합니다. 손끝이 저절로 그 갈색 수첩 쪽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차마 펼치지는 못한 채 다른 표지에 가만히 손을 얹었을 뿐이에요. 100여 개의 시선이 그 손바닥만 한 물건 위로 모여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한 학기 내내 제가 이 강의실에서 들려줄 이야기는 결국 이 작은 수첩 한 권에서 시작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작은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보고서가 백악관 그 방에서 다시 제 앞에 놓이던 순간이었습니다. 강단에 선 저는 스크린 속 낡은 보고서, 표지를 잠시 더 바라보다가 학생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종이 한 장에 다시 손을 댄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몇 해 전, 저는 30년 만에 그 방으로 다시 불려갔습니다. 천하오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 방이라니요.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처음 발표했던 방입니다. 백악관 서관, 똑같은 원목 테이블이 놓인 그 회의실이요. 강의실 조명이 한층 차분하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며칠을 다시 떠올렸어요. 워싱턴의 그 겨울은 유난히 건조했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저를 백악관 서관 입구에 내려놓았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마른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어요. 경비가 제 신분증을 받아들더니 화면에 비춰보고 다시 한번 제 얼굴과 대조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낼 절차를 2번 거치더군요. 30년 전 한창 때의 저라면 그 2번의 확인이 불쾌했을 겁니다. 70이 넘은 지금은 그저 세월이 흘렀구나 싶었어요. 나를 알아보는 얼굴이 이 건물에 더는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복도를 지나 안내받은 방에 들어선 순간 저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30년 전 그 회의실이었거든요. 같은 위치에 놓인 묵직한 원목, 테이블, 천장에서 떨어지는 차가운 백색 조명, 벽에 걸린 빛바랜 대통령 초상화까지 시간이 이 방만 비껴간 듯했어요. 그 테이블 끝에서 26살에 제가 한국 보고서를 발표했고 그 발표 한 번으로 제 이름이 워싱턴에 새겨졌습니다. 묘한 기분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테이블 건너편에는 부보좌관 마이클 캐리건이 앉아 있었습니다. 만년필로 책상 표면을 빠르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똑똑똑! 일정한 간격의 그 소리가 방의 정적을 신경질적으로 긁어댔습니다. 힘의 논리만 믿는 강경파, 한국 따위는 평생 두려워한 적 없는 사내라고 익히 들어 알고 있었죠. 인사치레도 없이 캐리건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단도직입으로 말하지. 우리가 한나라에 너무 깊이 매여 있어. 위험할 만큼 만년필이 멈췄습니다. 거기서 빠져나갈 길을 찾아줘.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어느 나라 말입니까? 캐리건이 저를 똑바로 응시하며 답했어요. 대한민국. 그 2글자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짧은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웃음을 참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먼저 움직였어요. 부보좌관님, 한국에서 빠져나갈 방법이라니요. 그 말 자체가 이미 한국이 거대하다는 뜻 아닙니까? 작은 나라한테서는 빠져나갈 일이 애초에 없습니다. 저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세계 최강 대국이 작은 동맹 하나를 두고 탈출로를 고민한다니 그보다 우스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캐리건은 웃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더군요.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를 제 쪽으로 천천히 밀어보냈어요. 손바닥 2개를 합친 것보다 두꺼운 문서였습니다. 표지에는 한국 의존도라는 제목이 박혀 있었죠. 저는 그 문서를 받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 묘한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문서를 밀어보내는 캐리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한 번도 무서워한 적 없다던 사람의 손이었어요. 평생 힘으로만 세상을 재던 사내의 손가락이 왜 떨릴까? 등골을 타고 서늘한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애써 그 느낌을 밀어냈어요. 손이 떨린 거야 추운 방 탓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넘기려 했습니다. 문서를 받아들며 저는 일부러 가벼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쉬운 일이군요. 대체 경로 몇 개만 찾으면 끝날 일입니다. 한 품목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고 공급선을 2-3개로 쪼개면 됩니다. 길어야 2-3달이면 답이 나옵니다. 제 전문 분야였으니까요. 공급망을 풀고 다시 짜는 일이라면 저만큼 빨리 답을 내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캐리건이 처음으로 만년필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한참 응시하더니 낮고 마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미 다 찾아봤어. 우리 사람들이 반년을 매달렸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자넬 부른 거야. 그 한마디에 제 입에서 맴돌던 다음 말이 도로 들어갔습니다. 반년을 매달린 사람들이 답을 못 찾았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답을 평생 틀린 적 없다는 제 저울에 다시 한번 올려보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방을 나서는데 마음 한구석이 영 개운치 않았습니다. 쉬운 일이라 큰 소리 쳤지만 캐리건의 그 떨리던 손끝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복도로 나서자 익숙한 얼굴 하나가 벽에 기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옛 국무부 동기 톰 라일리였어요. 평생 데이터를 정치가 아니라 데이터로만 읽다가 너무 일찍 옳은 소리를 해서 변방으로 밀려난 친구였습니다.
머리가 온통 하얗게 샜더군요. 라일리가 다가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오랜만이군, 데이비드. 저는 반가운 반, 어리둥절한 반으로 물었어요.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인가? 라일리가 옅게 웃었습니다. 자넬 그 명단에 올린 게 나야. 자네 말은 아무도 못 묻으니까. 위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결론이라도 데이비드 머서가 내린 거라면 함부로 서랍에 넣지 못하거든. 저는 농담으로 받았습니다. 여전히 사람을 띄워주는 재주가 좋군. 라일리는 웃지 않았어요. 한 발짝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데이비드. 자네도 알잖나? 잠시 뜸을 들이더니 덧붙였어요. 그런데 위에선 그 답을 절대 원하지 않아. 미리알라 두즈. 저는 그 경고를 웃어넘겼습니다. 평생 옳은 답만 내놓고도 멀쩡히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데이터가 가리키는 곳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침대맡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그 두꺼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첫 장만 넘겨볼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어떤 품목 하나의 세계 점유율을 나타낸 숫자였는데 너무 높아서 제가 자릿수를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숫자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두 번째로 읽어도 같은 숫자였습니다. 손끝이 종이 위에서 잠깐 멈칫했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차갑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책장을 덮으려다 그만두었어요. 덮으면 그 숫자가 사라질 것 같았고 동시에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펼친 그대로 둔 채 저는 한참을 그 한 페이지만 바라봤습니다. 쉬운 일이라던 제 장담이 그 밤에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호텔 방에서 책장을 덮지 못한 그 밤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일에 착수했습니다. 강단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저는 그 숫자가 우연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품목이 잠깐 비싸진 것뿐이라고요. 천하오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옅게 웃었어요. 그 우연이라는 말이 며칠 만에 어떻게 무너졌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워싱턴의 태스크포스 회의실은 창문 하나 없는 방이었습니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만 가득했어요. 그 방으로 한 분석관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클레어 도슨, 34살, MIT에서 데이터 분석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독특했어요. 정치적 직관이라고는 한 톨도 없는 얼굴이었거든요. 윗선이 어떤 결론을 원하는지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고 오직 데이터가 가리키는 곳만 무표정하게 읽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석관이야말로 제가 평생 곁에 두고 싶어 했던 유형이었어요. 저는 가볍게 지시했습니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부터 시작하지. 의존도가 얼마나 되는지, 대체 경로가 있는지 정리해주게. 사흘이면 충분하겠지. 제 계산으로는 넉넉한 시간이었어요. 메모리 반도체라면 일본도 만들고 미국 회사도 있고 대만도 있으니까요. 클레어는 대답 대신 노트북을 열더니 첫 분석표 한 장을 출력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표를 보는 순간 저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막대 그래프 두 개가 나머지 전부를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삼성과 SK하이닉스. 그 두 회사의 막대가 화면 절반을 차지했고 미국과 일본의 막대는 발치에서 겨우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그려둔 그림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바뀌지는 않더군요. 강단에 선 저는 학생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 든 휴대전화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몇몇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폰을 뒤집었어요. 라이언도 자기 폰을 뒤집어 뒷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 든 기억장치,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천하오가 곧장 끼어들었어요. 칩 하나죠. 부품 하나 가지고 너무 크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야 언제든 다른 데서 구하면 됩니다. 저는 천하오를 똑바로 보며 되물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천하오가 입을 다물더군요. 확신에 찬 반박이었지만 제가 며칠 전까지 똑같이 했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회의실로 다시 돌아가 보죠. 저는 그 첫 분석표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클레어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단순하게 본 거야, 도슨. 메모리는 원래 사이클을 타. 비싸졌다가 떨어지고 또 비싸졌다가 떨어지지. 지금은 마침 한국 회사들이 좋은 시절을 보내는 것뿐이야. 한 품목의 우연이라고. 제 목소리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30년 경력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클레어는 제 말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없이 다음 장을 꺼내 제 앞에 올려놓았어요. 그 한 장을 보는 순간 제 여유가 멈칫했습니다. 인공지능 전용 특수 메모리에 관한 표였어요. 요즘 세상을 움직이는 그 인공지능 말입니다. 표 맨 위에 적힌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전 세계 생산의 91%, 그 91%가 전부 한 나라, 한국 칸에 몰려 있었어요. 저는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고쳤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일본 칸으로 눈이 갔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미국 칸도 한 줄짜리 작은 숫자뿐이었죠. 한때 반도체로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들의 칸이 텅 비어 있는데 한국 칸만 거의 전부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표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메모리 사이클이니 우연이니 하던 제 말이 머쓱하게 입안에서 굳었습니다. 저는 짐짓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물건인가? 클레어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그대로였어요. 교수님, 엔비디아도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모리가 없으면 인공지능을 단 한 발짝도 굴리지 못합니다.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세상이 인공지능에 거는 그 모든 미래가 결국 이 칩 위에 얹혀 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표를 다시 봤습니다. 클레어가 표의 맨 아랫줄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이걸 제대로 만들어내는 회사가 지구상에 딱 셋입니다. 잠깐 뜸을 들이더군요. 그중 둘이 한국입니다. 그 한 문장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멈춘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셋 중 둘. 나머지 하나가 흔들리면 세상은 결국 한국 두 회사 앞에 줄을 서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가 그제야 완전히 입안에서 사라졌어요. 강단에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거대한 건물 내부가 떠올랐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늘어선 검은 장비들, 그 사이를 가득 채운 케이블과 냉각 장치, 인공지능을 돌리는 데이터 센터의 속살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방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천 곳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한국산 메모리 위에서 돕니다. 한국이 손을 놓으면 이 방들이 멈춥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라이언이 무언가에 홀린 듯 자기 노트북을 뒤집어 바닥에 라벨을 들여다봤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작게 내뱉었습니다. 교수님, 제 것도 들어있네요.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있습니다. 그 노트북뿐이 아니에요. 이 강의실 안에 있는 거의 모든 기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라이언이 노트북을 슬그머니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한국을 우리 보호 아래 있는 나라라고 단언하던 그 학생의 손에 들린 기계 속에 그 작은 나라의 심장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회의실로 한 번만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인공지능 메모리표를 한참 들여다보던 저는 슬그머니 손을 들어 제동을 걸려 했어요. 도슨, 오늘은 여기서 끊지. 충분히 봤네. 나머지는 내일 다시 보세. 솔직히 말하면 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평생의 결론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금을 더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클레어는 이미 다음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한 장이 아니었어요. 손에 두툼하게 쥔 종이 뭉치였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클레어가 말했어요. 교수님, 메모리는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저는 들었던 손을 도로 내렸습니다. 그 종이 뭉치를 외면할 도리가 없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다시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메모리에서 시작된 그 종이 뭉치가 며칠에 걸쳐 무엇을 보여줬는지는 잠시 미뤄두겠습니다. 강단에 선 저는 학생들에게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된 걸까요? 강의실이 잠잠해졌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지금이 아니라 50년 전에 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렀어요. 컬러 화면이 흑백으로 바뀌었습니다. 비포장 도로가 끝없이 이어지고 무너진 건물 사이로 남루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사진이었죠. 1976년의 서울입니다. 천하오마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도시의 냄새가 코끝에 되살아났거든요. 26살에 저는 김포공항 활주로에 발을 디뎠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온 건 흙먼지 냄새였어요. 입자가 거친 먼지가 입안에 까끌하게 씹혔습니다. 공항을 나서니 비포장도로가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뻗어 있었고
그 길가에 맨발의 아이들이 쪼그려 앉아 낯선 외국인을 구경했습니다. 발바닥이 흙빛으로 새까맸어요. 무너지다 만 건물 벽에 기대어 햇볕을 쬐는 노인들, 등에 짐을 진 채 종종 걸음치는 사람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미래를 본단 말인가? 제 스승의 말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강대국의 판 위에 놓인 가장 보잘것없는 말 한 조각. 그게 제 눈에 비친 한국이었습니다. 공항으로 마중 나온 사람은 박상우라는 경제학자였습니다. 30 중반쯤 됐을까요? 소매가 다른 양복을 입고 구두에는 흙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어요. 악수를 청하는 손이 거칠었습니다. 책상 앞에만 앉아있던 손이 아니라 현장을 누비고 다닌 손이었죠. 박상우는 영어가 능숙하진 않았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저는 예의상 미소를 지었어요. 솔직히 빨리 둘러보고 워싱턴으로 돌아갈 생각뿐이었습니다. 박상우가 저를 데려간 곳은 어느 공장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코를 찌르는 약품 냄새와 달궈진 소의 냄새가 뒤섞여 밀려왔어요. 천장에 매달린 백열등이 누런 빛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밤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런데 공장, 아니 텅 비어 있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기계 앞에 붙어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상우가 한쪽을 가리켰어요. 저쪽이 일본 기술자들 자리입니다. 퇴근한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불 켜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 노동자들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르쳐준 사람들은 진작 집으로 돌아갔는데 배우는 사람들은 밤이 깊도록 기계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 듯 했습니다. 땀에 전 작업복 충혈된 눈, 그런데도 손놀림에는 묘한 열기가 있었죠. 저는 박상구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합니까? 임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닐 텐데요. 박상호가 잠시 기계 소리를 듣다가 답했습니다. 우린 가진 게 없어서 다 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저 가난한 나라의 비장한 구호쯤으로 흘려들었어요. 그 한 문장의 무게를 알아채기엔 그때의 제 눈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상우는 저를 허름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비닐 장판 위에 낮은 상이 놓이고 김이 오르는 국과 거친 밥이 나왔어요. 박상우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머서씨, 지금 우리 모습이 우습게 보이실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속마음은 정확히 그랬어요. 박상우가 옅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우리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날이 옵니다. 저는 국그릇으로 시선을 떨군 차에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예의상 고개만 끄덕였어요. 폐허 한복판에 앉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제게는 그저 술자리의 호기로 들렸거든요. 반박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상우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갈색 가죽 수첩이었어요.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물건이었습니다. 박상우는 그걸 제 손에 가만히 쥐어줬어요. 지금은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부디 이걸 다시 펼쳐봐 주십시오.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그 수첩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그날 밤엔 들춰보지도 않았습니다. 가난한 나라 학자의 기념품쯤으로 여겼으니까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며칠을 고심할 것도 없었어요. 제 눈으로 본 한국은 명백했으니까요. 저는 자판을 두드려 한 문장을 박아 넣었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강대국의 종속 변수. 마침표를 찍는 손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가 정확히 그 한 문장이 저를 승진시켰어요. 워싱턴의 높은 사람들이 제 결론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상우가 건넨 수첩은 그날 책상 서랍 깊숙이 처박혔습니다. 강단에 저는 교탁 위에 놓인 바로 그 갈색 수첩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30년 넘게 서랍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제 손으로 모였어요. 이상한 건 말이죠. 그동안 이사를 5번이나 했는데 매번 이 작은 걸 챙겼다는 겁니다. 버리려고 손에 쥐었다가도 끝내 못 버렸어요. 왜 그랬는지 저 자신도 오래 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서 박상우의 그 따뜻한 손이 자꾸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이 화면을 채웠어요. 사막 한가운데 모래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머릿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등은 땀에 절어 있었죠.
한국 건설 노동자들입니다. 중동 사막에서 외화를 벌어 고국으로 붙였어요. 가족 얼굴은 몇 년씩 못 봤습니다.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겼어요. 은행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줄이었습니다. 손에는 저마다 금부치가 들려 있었죠. 나라가 외환위기로 무너질 뻔했을 때입니다. 시민들이 장롱 속 결혼 반지까지 들고 나와 나라에 보탰어요. 누가 강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그랬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누리지도 못할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일하면서 정작 그 열매는 자식 세대 몫으로 남겨뒀어요. 캔이 펜을 내려놓는 게 보였습니다. 라이언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저는 분필을 집어 칠판으로 향했습니다. 칠판에 큼직하게 한 문장을 썼어요. 세상의 규칙이 바뀌었다. 분필 가루가 손끝에 묻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돌아봤어요. 예전엔 싸게 많이 만드는 나라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들 한국을 값싼 하청으로만 봤죠.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이젠 싸게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나라가 이깁니다. 잠시 호흡을 골랐습니다. 한국이 원래 쥐고 있던 패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값진 패가 된 겁니다. 한국이 변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마침내 한국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뒤쪽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캔이었어요. 교수님, 그건 일본이 멈춰선 바로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캔을 한참 바라봤어요.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던 학생의 입에서 가장 정직한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캔. 누군가 멈춰선 그 자리를 누군가는 밤새 불을 켜고 채웠습니다. 저는 손에 든 갈색 수첩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 50년 전 박산구가 또박또박 적어둔 글씨가 있었어요. 저는 그 한 줄을 학생들에게 보이도록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적힌 예언입니다. 50년 전 폐허의 식당에서 가난한 학자가 쓴 글이에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오늘 아침 신문 일면 헤드라인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강의실이 숨을 멈췄어요. 저는 그 작은 수첩을 다시 가만히 교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하오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좀처럼 물러서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교수님, 메모리는 인정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칩도 좋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부품 하나, 분야 하나로 나라의 위상을 논합니까? 그건 좀 성급한 일반화 아닙니까? 강의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리 있는 반박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가웠어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천하오 군. 바로 그 질문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를 준비했습니다.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전기차 한 대의 바닥을 가득 채운 시커먼 덩어리가 떠올랐어요. 배터리 팩입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중요한 부품이죠. 저는 화면을 짚었습니다. 엔진이 없는 전기차에서 이게 사실상 심장입니다. 이게 멈추면 차는 그냥 쇳덩거리예요. 학생들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천하오는 여전히 선체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누구나 아는 자동차 회사들의 이름이 줄지어 떠올랐어요. 테슬라, 폭스바겐, BMW. 강의실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여기 이 회사들 전부 한국 배터리에 의존합니다. 자기네 차에 한국의 심장을 달고 도로를 달려요. 저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캔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캔, 자네 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 차 상당수가 한국 배터리를 얻기 위해 줄을 섭니다. 캔이 들고 있던 펜을 조용히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더는 받아 적을 기운이 없는 듯한 손짓이었습니다. 이번엔 독일 학생 루카스가 끼어들었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논리적인 친구였어요. 교수님, 독일은 자동차의 종주국입니다. 100년 넘게 자동차를 만들어 온 나라예요. 그런 독일이 배터리를 한국에 의존한다는 게 쉽게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의외죠. 자동차를 가장 잘 만든다는 나라가 그 심장만큼은 남의 손을 빌립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이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루카스가 입을 다물고 펜 끝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는 눈치였지만 끝내 찾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선명한 화면 하나가 떠올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화질 좋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것도 한국이 주도합니다. 곧장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배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둥근 탱크를 등에 진 도시 하나만 한 선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배인지 아십니까? 영하 160도까지 식힌 가스를 싣고 대양을 건너는 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배예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배의 70%가 한국에서 나옵니다. 강의실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저는 한 손을 들어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습니다. 메모리, 인공지능 메모리, 배터리, 디스플레이, 그리고 선박. 5손가락이 모두 접혔습니다. 저는 그 주먹을 학생들에게 보였어요. 전부 한 나라에서 나옵니다. 자, 이게 우연일까요? 강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어요. 천하오마저 선체로 굳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회의실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가 머쓱하게 삼켰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다가 한 장면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들판 위에 묵직한 전차들이 행렬을 이루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폴란드 들판입니다. 저는 천천히 화면을 짚었습니다. K2 전차, K5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한국이 폴란드에 판 무기들입니다. 누적 계약액이 600억 달러예요. 강의실에서 누군가 낮게 휘파람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놀라기엔 이릅니다.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니에요. 핵심 기술을 통째로 넘기고 그 나라 땅에 공장까지 지어줍니다. 저는 목소리를 한 단계 낮췄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아십니까? 미국도 일본도 무기를 마음대로 못 팝니다. 핵심 기술은 더더욱 안 넘기죠. 자기 밥줄이니까요. 잠시 호흡을 골랐어요. 그런데 한국은 상대 나라의 방위 산업 전체를 한국식으로 다시 짜줍니다.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줘요. 한번 그렇게 얽히면 수십 년을 못 떨어집니다. 라이언이 노트북에서 손을 떼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한국을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라고 했던 그 입이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매끈한 전투기 한 대가 활주로 위에 서 있었어요. 한국이 직접 개발한 전투기 KF-21입니다. 화면을 넘기자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 조감도가 떠올랐습니다. 체코 원자력 발전소 사업 38조 원 규모예요. 한국이 따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이런 거대한 사업에서 한국이 자꾸 이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납기와 예산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돈으로 끝내는 거의 유일한 나라거든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세계에서 그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회의실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클레어에게 같은 질문을 몇 번이고 던졌어요. 돛은 독일이나 일본은 다르겠지. 이 분야들 대체 경로가 정말 하나도 없나? 시간을 들이면 다른 나라로 돌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솔직히 저는 빠져나갈 구멍 하나를 찾고 싶었습니다. 제 평생의 결론을 지킬 단 하나의 틈을요. 클레어는 대답 대신 분석표를 한 장씩 넘겨 보여줬어요. 메모리, 배터리, 선박, 방산. 칸마다 빨간 X 표시가 찍혀 있었습니다. 대체 가능 여부를 따진 칸이었죠. 표의 맨 아래에는 결론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핵심 4개 전선, 대체 가능성 없음. 저는 그 한 줄을 한참 노려봤어요. 노려본다고 글자가 바뀌진 않더군요. 강단으로 다시 돌아오죠. 루카스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냉정하던 얼굴에 묘한 그늘이 드리워 있었어요. 교수님, 적어도 이 방 안에서는 반박하기가 어렵군요. 독일 학생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강의실의 공기가 한 번 더 가라앉았습니다. 가장 논리적이던 학생이 먼저 백기를 든 셈이었어요. 그런데 천하오가 곧장 받아쳤습니다. 루카스, 너무 성급해. 기술이라는 건 결국 따라잡히게 돼 있어. 지금 앞서 있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따라잡아. 끝까지 물러서지 않으려는 안간힘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하오를 똑바로 봤어요.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묻죠.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기술이 결국 따라잡히는 거라면 어째서 반세기 동안 아무도 한국을 못 따라잡았을까요? 돈도 인구도 한국보다 많은 나라들이 왜 못했을까요? 천하오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그대로 멈췄어요.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입술만 몇 번 달싹이다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 침묵을 지켜봤습니다. 회의실에서의 마지막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 며칠의 분석이 끝나갈 무렵 클레어가 종이 한 장을 책상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어요. 늘 무표정하던 얼굴에 처음으로 어떤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레어가 그 종이를 손끝으로 짚었어요. 어떤 변수를 넣어도, 시나리오를 100번을 돌려도 마지막엔 늘 같은 두 이름만 남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 말이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책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더는 쥐고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평생 옳기만 했던 제 저울이 그 두 이름 앞에서 처음으로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렸거든요. 그 두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강의실에서 사고 실험 하나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분필을 집어 칠판 앞에 섰어요.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느 날 한국이 멈춥니다. 공장이 서고 항구가 닫혀요. 무슨 거창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한국이 며칠 손을 놓는다고 칩시다. 저는 칠판에 큼직하게 적었습니다. 한국 정지, 첫째 날, 그 아래 둘째 날, 셋째 날을 차례로 써내려갔어요. 이 며칠 동안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따라가 봅시다. 저는 첫째 날 옆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첫째 날, 아무 일도 없습니다. 세상은 평소처럼 돌아가요. 사람들은 출근하고 차는 굴러다니고 휴대전화는 멀쩡히 켜집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창고에 재고가 남아있으니까요. 한국이 멈췄다는 사실조차 대부분 모릅니다. 천하오의 얼굴에 잠깐 안도 비슷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꺼봐라, 별일 없지 않냐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모르는 척 넘어갔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분필로 둘째 날에 줄을 그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슬슬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반도체 공급이 끊깁니다. 창고의 재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학생들을 돌아봤습니다. 인공지능 회사들의 계획이 줄줄이 멈춥니다. 새로 짓던 데이터 센터가 가동을 못해요. 다음 분기 신제품 발표가 무기한 연기됩니다. 수십조 원짜리 계획들이 한꺼번에 정지 버튼을 누른 듯 멈춰섭니다. 강의실이 조금씩 조용해졌어요. 라이언이 자기 노트북을 흘끔 내려다봤습니다. 어제 그 라벨을 확인한 뒤로 그 기계가 영 마음에 걸리는 눈치였어요. 저는 셋째 날에 굵게 줄을 그었습니다. 분필이 부러질 듯 힘이 들어갔어요. 이틀째가 되면 배터리가 안 들어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전기차 생산 라인이 하나둘 멈춰서요. 완성차 공장이 부품 하나를 못 구해 통째로 정지합니다. 수만 명이 일손을 놓아요. 잠시 호흡을 골랐습니다. 셋째 날이 되면 이게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고 항구에 배가 밀리고 물류가 엉킵니다. 주가가 출렁이고 시장이 패닉에 빠져요. 단 사흘 만에요. 캔이 마른 침을 삼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분필을 교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에 묻은 흰 가루를 천천히 털어냈어요. 단 사흘입니다. 학생들을 하나하나 둘러봤습니다. 한국이 고작 사흘 멈췄을 뿐인데 세계가 휘청입니다.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나라가 강대국의 종속 변수입니까? 누군가 쥐어야만 움직이는 작은 말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강의실에 무거운 침묵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반박보다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워싱턴의 그 회의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며칠의 분석이 끝난 날, 저는 캐리건 앞에 서 있었어요. 벽에는 제가 직접 정리한 시나리오 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빠져나갈 길을 하나하나 적어두고 그게 가능한지 검토한 판이었죠. 공급망을 다른 나라로 옮긴다 라고 적힌 칸에 저는 직접 X를 쳤습니다. 새 공장을 지어 자체 생산한다. 그 칸에도 X. 동맹국들과 부담을 나눈다. 거기에도 X. 보드 전체가 붉은 X로 뒤덮여 있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캐리건이 만년필로 책상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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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과 같은 그 소리였어요. 그래서 결론이? 저는 한참 그 보드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결론을 입에 올리기가 두려웠어요.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50년을 떠받쳐 온 제 결론이 뒤집힌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손에 쥔 보고서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본문에는 단 한 문장뿐이었어요. 군더더기 하나 없이 그저 한 줄. 대체할 수 없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캐리건이 그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두꺼운 보고서를 기대했을 텐데 단 한 문장이었으니까요.
캐리건은 그 한 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만년필이 멈췄습니다. 똑똑똑 하던 그 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았어요. 한국 따위 한 번도 두려워한 적 없다던 사내가 만년필을 책상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더는 책상을 두드리지 않더군요.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정적이 며칠 전 떨리던 캐리건의 손끝이 옳았다는 증거였어요. 강단으로 돌아오죠.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1976년의 그 누런 보고서 표지가 다시 떠올랐어요. 한국은 영원히 강대국의 종속 변수. 26살의 제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침표를 찍었던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 번 더 넘겼어요. 표지 바로 옆에 방금 워싱턴에서 제가 쓴 한 문장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대체할 수 없다. 50년의 간격을 둔 두 문장이 한 화면에 나란히 걸렸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나라를 두고 쓴 두 개의 결론이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제 스승은 소국은 강대국의 말이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평생 그렇게 믿었고요. 잠시 목이 메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말 한 조각이 지금 판 전체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말이 사라지면 판이 무너지는 겁니다. 누가 누구의 종속 변수입니까? 저는 교탁을 두 손으로 짚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안경을 내려놓으려다 끝내 내려놓지 못하고 만지작거렸어요. 안경다리를 접었다 폈다 하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멈춘 채 저를 보고 있었어요. 100여 명의 시선이 한 점으로 모인 그 무게가 늙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옳았던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게 제 자부심이었고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어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를 입에 올리는데 꼬박 3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누르며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틀렸습니다. 그 말이 강의실에 떨어지는 순간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나라에 값을 매기던 노인이 학생들 앞에서 제 손으로 자기 평생을 뒤집은 순간이었어요. 저는 만지작거리던 안경을 마침내 교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닿은 곳에 박상우가 건넨 그 낡은 갈색 수첩이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뒤 강의실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100여 명이 모인 방이 그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누군가 숨을 고르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굳이 그 침묵을 깨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저마다 무언가를 삼키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평생을 지탱해온 생각 하나가 무너질 때 사람은 말을 잃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가장 먼저 일어선 건 켄이었습니다.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던 학생이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교수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저는 한국을 한참 아래로 배우며 자랐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부끄럽습니다. 켄이 잠시 말을 멈추고 호흡을 골랐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내려다보고 있는 동안 한국은 우리가 닿지 못할 곳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게 보이지도 않았어요. 너무 높은 곳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켄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라이언도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며칠 내내 그 노트북 속 한국산 칩을 흘끔거리던 학생이었죠. 교수님, 제가 첫 시간에 한 말 기억나십니까? 한국은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 우리 보호 아래 있는 나라라고 했죠. 라이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말 취소하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켜주는 건지 이제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 나라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24살의 청년이 자기 입으로 뱉은 말을 거두는 데에는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강의실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쏠렸습니다. 천하오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거세게 맞섰던 학생. 천하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그 입을 기다렸어요. 천하오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첫 시간에 손가락을 꼽아가며 한국의 약점을 따지던 그 손이 허공에서 어정쩡하게 멈춘 채 내려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헤매는 손짓이었습니다. 마침내 천하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강의실에 들어올 때 말입니다. 목소리가 평소의 날카로움을 잃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를 가지고 무슨 강의를 한 학기나 하나, 교수님이 마지막 학기라 향수에 젖으셨나 보다 하고요. 강의실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천하오가 고개를 천천히 떨궜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얼마나 좁은 눈으로 세상을 봐왔는지 부끄럽습니다. 마지막 말끝이 잠겨들었습니다. 천하오가 동급생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천하오를 비웃을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습니다. 저 학생의 오만이 바로 50년 전 제 오만의 거울이었으니까요. 한국을 한시적 변수로 묶어두려던 그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걸 내려놓는데 30년이 걸렸는데 천하오는 강의 한 타임 만에 내려놓고 있었어요. 어쩌면 저보다 나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의실 맨 뒷줄에서 누군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강의가 시작될 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앉아있던 노인이었어요. 백발의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풍채 좋은 노인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그 얼굴을 알아본 겁니다. 로버트 애시퍼드. 한때 세계 경제를 좌우하던 국제기구의 수장을 지낸 살아있는 전설 같은 노학자였습니다. 좀처럼 남의 판단에 고개를 숙이지 않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런 분이 제 강의를 뒷줄에서 조용히 청강하고 있었던 겁니다. 애시퍼드가 안경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 노인에게 쏠렸어요. 데이비드, 낮고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자네만큼이나 어쩌면 자네보다 더 오래 한국을 과소평가해온 사람일세. 애시퍼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만으로도 방의 무게추가 그쪽으로 쏠렸어요. 평생 나라들의 등급을 매기며 살았지. 그런데 자네가 오늘 쓴 그 한 문장 말이야. 대체할 수 없는 나라? 나는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네. 강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학계의 기준을 세우던 노대가가 학생들 앞에서 한 나라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저는 목이 메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에 워싱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강의가 있고 며칠 지나 저는 캐리건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한국 탈출 계획을 다룬 그 두꺼운 파일이 결국 폐기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반년을 매달려 만든 그 파일이요. 대신 캐리건은 제 보고서에 그 한 문장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최종 보고서로 그대로 올렸다고 했습니다. 대체할 수 없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국 따위 두려워한 적 없다던 사내가 결국 그 한 문장을 자기 손으로 위에 올린 거예요. 빠져나갈 길을 찾으라던 그 의뢰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톰 라일리를 다시 만났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옛 동기는 옅게 웃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자네 보고서가 위로 올라갔다더군. 라일리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위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결론이라도 자네가 내린 거라면 함부로 못 묻거든. 내가 그래서 자넬 명단에 올린 거야. 잠시 뜸을 들이더니 덧붙였어요. 이제야 위에서 듣는군? 자넨 묻을 수 없으니까. 평생 너무 일찍 옳은 소리를 해서 변방으로 밀려났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마침내 자기 자리에서 묻혀있던 진실 하나가 위로 올라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어깨를 마주 두드려 줬습니다. 우리 둘 다 오래 걸렸지만 끝내 같은 곳에 닿아 있었거든요. 강단으로 돌아오죠. 켄이 앉고 라이언이 앉고 천하오가 앉았습니다. 애시퍼드는 다시 뒷줄에 자리를 잡았어요. 강의실은 조금 전과 다른 종류의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깨진 자존심의 고요가 아니라 무언가를 새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고요였어요. 저는 교탁 위에 놓인 그 색바랜 갈색 수첩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손바닥만 한 모서리가 다 다른 50년 묵은 물건이었죠. 학생들의 시선이 그 작은 수첩 하나로 천천히 모였습니다. 강의 내내 제가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던 물건이었어요. 저는 다른 표지를 손끝으로 가만히 쓸었습니다. 이 수첩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이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강의실의 모든 눈이 제 손안에 그 작은 갈색 수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교탁 위에 갈색 수첩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감쌌습니다. 이 수첩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실의 모든 눈이 그 작은 물건에 머물러 있었어요. 50년 전 폐허가 된 서울에서 박상우라는 한 경제학자가 제 손에 직접 쥐어준 겁니다.
소매가 다른 양복을 입고 구두에 흙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던 사람이었죠. 저는 잠시 그 따뜻하던 손의 감촉을 떠올렸습니다. 26살의 저는 그 수첩을 가난한 나라 학자의 기념품쯤으로 여겼어요. 펼쳐보지도 않고 서랍에 처박았습니다.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박상우 씨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것도 박상우 씨가 옳았다는 걸 제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떠났습니다. 평생 자기 나라 자랑 한번 입에 올린 적 없던 사람이 자기 예언이 증명되는 그날을 끝내 못 보고 갔어요. 가슴 한복판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작 그 미래를 만든 사람은 그 미래를 누리지 못하고 떠난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부고를 전해 듣고서야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서랍 깊숙이 처박아 둔 그걸 떨리는 손으로 꺼냈어요. 강의실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 50년 전 박상우 씨가 또박또박 눌러 쓴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무시할 때 우리는 묵묵히 우리 길을 갈 것이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천천히 퍼졌습니다. 저는 호흡을 가다듬고 다음 줄을 읽었어요. 언젠가 세계는 우리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손끝이 종이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날이 오면 부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해 주기를. 저는 수첩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의 여운이 강의실 공기 속에 한참을 머물렀어요. 조용히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학생들이 눈가를 훔치고 있었어요. 켄이 고개를 숙인 채 손등으로 눈을 닦았고 라이언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50년 전 세상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한 사람이 적어둔 예언이 지금 이 순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무시당하면서도 묵묵히 걸어온 한 세대의 약속이 마침내 증명된 겁니다. 저는 강의실 맨 뒷줄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강의가 시작될 때부터 줄곧 고개를 숙인 채 말 한마디 없던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학생이었습니다. 한지우 군. 제가 이름을 부르자 숙이고 있던 고개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눈이 새빨갰어요. 한참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던 겁니다. 강의 내내 자기 나라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마음이었을지 저는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지우 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것 말입니다. 반도체도 배터리도 그 거대한 배들도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전부 자네 조부모 세대가 맨손으로 만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흙먼지 속에서 자기 자식이 어떤 나라에서 살게 될지도 모른 차에 달렸어요. 밤에도 불을 끄지 않고요. 한지우 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누릴 미래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달렸습니다. 박상우 씨가 그랬던 것처럼요. 한지우 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깊게, 아주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하나에 100마디 말보다 많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강의실에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경을 벗었어요. 강의 내내 만지작거리며 끝내 내려놓지 못하던 그 안경을 이번엔 차분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안주머니에 가만히 넣었어요. 저울을 쥐던 손에서 도구 하나를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나라들의 무게를 재던 그 저울을 이제는 정말 놓아도 될 것 같았어요. 저는 교탁 위의 수첩에 손을 얹었습니다. 학생들을 하나하나 둘러봤어요. 저는 평생 나라들의 값을 매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이 나라는 얼마짜리다. 저 나라는 강대국의 말일 뿐이다. 그렇게 등급을 매기고 보고서를 썼어요. 그게 제 평생의 일이었습니다. 잠시 호흡을 골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작다는 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정작 작았던 건 그 나라의 값을 매기던 제 눈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바닥만 한 그 수첩을 두 손으로 집어들었어요.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50년의 시간을 견딘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반세기 동안 수천 장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두꺼운 분석과 화려한 데이터로 가득 찬 보고서들이었죠. 백악관도 세계 지도자들도 제 보고서를 읽었어요. 저는 그 작은 수첩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손바닥만 한 수첩 하나가
제가 평생 쓴 그 어떤 보고서보다 정확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교탁 한가운데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늦은 오후의 마지막 햇살이 그 다른 갈색 표지 위로 비스듬히 떨어졌어요. 평생 옳기만 했다고 믿었던 노인 하나가 흙먼지 속에서 묵묵히 걸어온 한 사람의 수첩 앞에 마침내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습니다. 강의실 가득 누구도 깨뜨리고 싶어 하지 않는 고요가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창밖 하늘은 붉은 노을에서 보랏빛으로 천천히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감동적인 우리 한민족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